고대 가요 공무도화가 진행할게요. 자, 갈래는 뭐라고요? 따라 안 적을게. 고대 가요. 네 글자 네 줄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사언 사구체. 그리고 원래는 요게 원래 노래일 텐데 고대 국가 때에는 훈민정 한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요걸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우리말로 바꿔놓은 거지. 그러니까 원본은 사라졌고 요것만 있는 거야. 그거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원본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로 바꿔 적은 걸 뭐라고 한다고? 히읗 이응. 한역되어 전한다. 한역되어 전한다. 그리고 배경설화 속 삽입 가요다 그랬죠? 설화 속이 있는 거야. 그 설화 내용 잠깐 볼게요. 자, 고조선 때예요. 조선의 뱃사공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선이 고조선을 뜻하는 거예요. 고조선 때 뱃사공인 광리자고가, 뱃사공 아니야 사실은, 진졸이라고 나와요. 진졸. 진은 나루 진짜예요. 한국 쉽게 말하면 나루터를 지키는 솔저예요. 그냥 뱃사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관리인 거예요. 강을 왜 지키지? 옛날에 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걸로 적이 침입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그래서 강을 건너려고 하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건너야 되는 거야. 그걸 지키는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강에서 배를 저어가는데 백수광부, 흰 머리를 한 미칠 광자에 지압이 부자예요.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광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글자 있죠 왼쪽에. 이게 개구자예요. 개 중에 왕 이렇게 되는 거네. 미칠 광자, 미칠 광자. 크레이지야. 자, 흰 머리를 한 미친 남자, 머리가 하얗게 쓴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고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백수광부의 아내가 뒤따르면서 말렸지만 백수광부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자,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타며 노래를 지어 부르고, 야 이거 말이 되냐? 남편 죽었어. 근데 공후를 타면서 이게 노래가 되는 게 맞아요? 미친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공후를 갖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따 상징적인 의미 한꺼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신도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 광경을 본 광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아내인 여옥에게 그 사연과 노래를 들려 주었다. 그래도 여옥은 슬퍼하며 역시 공후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여옥이 만든 노래를 공후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악곡명 하는데 노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웃에 있는 여용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비슷한데 여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부르고 널리 퍼진 거예요. 그럼 이 노래를 널리 전파시킨 게 누구야? 여용 같잖아요. 그러나 여옥으로 보통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보통. 자, 그러면 이건 그 고대 국가 때의 배경 설화들은 다 신화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지고대를 안 봐요. 그렇잖아. 남편이 죽었는데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연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고대 국가 때는 재정이 일치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왕이 대신하는 거예요. 또 어떤 왕이 정치를 할 때 신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고 이게 하늘의 명령이야 이러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라치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왕권이 강화가 되고 중앙집권화가 되고 이러면서 중앙집권화를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지. 또는 왕권이 강화되니까 중앙집권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줄어들어요. 무당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백수강부는 술병을 들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예를 그래서 술의 신, 흔히 주신 그래, 주신, 술의 신. 그리스 신화인지 로마 신화인지 좀 헷갈리는데 각각 바쿠스 또는 디오니소스 많이 들어봤죠? 바카스 할 때 그게 그걸 거려? 바쿠스 또는 디오니소스. 뭐를 들어봤어? 디오니소스? 바쿠스? 둘 다 들어봤어? 이게 술의 신이에요. 주신. 안 쓸게요. 주신, 바쿠스 또는 디오니소스를 의미하거나 또는 국무. 그러니까 나라의 무당. 제사장인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얘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제사장의 역할을, 기능을, 힘을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권이 강화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런 걸 이제 상징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약화된 걸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물은 자, 우리 요새 학생들 뭐 상징하는 게 뭐니? 그러면 잘 대답 이상하게 해주는데, 물이 상징하는 게 뭐니?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니? 그러면 바다 그러면 넓어요, 뭐 깊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던데, 그건 속성이고 특징이고,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상징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데 이상한 의미로 쓰이는 거. 비둘기 그런 거야? 평화. 비둘기랑 평화가 뭐 관계가 있나? 비둘기 보면 뭐 평화 떠오르니? 날아다니는 똥은 찍찍거리는 새끼들인데 뭔 평화야, 그지? 닭들게 뭐 뚱뚱해가지고 막 사람 무서워하지도 하고 막 체가기도 하고 갈매기도 그렇고, 그지?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게 상징이에요.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그럼 강물부터 보자. 강물은 뭘 상징할까요, 보통? 떠오르는 거 없어? 강. 강에서 주로 뭐가 생겨났지? 4대 문명이 다 강에 생겼잖아. 그래서 강하면 문명, 문화, 역사를 상징해요. 인간의 삶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강물이 쭉 모여서 가는 게 다 어디로 모여? 바다로. 바다에 물이 제일 많은 곳이 바다잖아요. 그 물은 뭘 상징할까? 강물하고 비슷해. 모든 생명이 바다에 생겨났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바다 그러면, 물 그러면 생명.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정반대죠. 근데 반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해요. 요거는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신화에 나와요. 이런 걸 신화적 상징이라고 그래. 나중에 개념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물은 생명도 되지만 부활의 의미도 있고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아이고, 뭐가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가끔가다 이렇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없어지지? 뭐 알아서 없어지겠죠. 일단 갈게요. 그래서 자, 물 그럼 뭐 한다고요? 물은 부활, 생명, 여기서는 죽음을 의미해요. 이따 본문에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수광부의 아내. 그럼 이제
아까 백수광고를 신이라고 그랬잖아. 주신. 그럼 안에는 뭐냐? 그 주신을 따라다니는 음악의 신. 님프라고 그러던가? 음악신, 악신이 악신. 음악의 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보고 갈 건데, 자, 공무도화가에서 알아야 될 거. 자, 첫 번째는요. 자, 대상의 부재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이거 위에다 쓸게요. 자, 대상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대상의 부재. 앞으로 주장창 나올 말인데요. 요즘에는 시험에 잘 안 내더라. 근데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부재가 무슨 뜻이에요? 부재 중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재는 있을 제자, 부는 없다. 전화할 때 부재 중? 그러구나. 제자가 한자 있을 제자, 부는 없을 부자. 그래서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학 문제를 풀 때에는 부재는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부재라고 쓰고 이별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돼요. 부재는 곧 이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별 중, 이별 후, 이별 중이든 이별 후든 부재라고 봐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중이야.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고 잘 가세요 빠이 이러고 헤어지는 중이야. 그럼 내 눈앞에 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부재라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요? 이별이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죽어서 이별하는 걸 사별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려울까요? 따라올만 하죠? 사별.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집, 조국, 땅 이런 걸 잃은 것도 부재라고 그래요. 이건 일제식민지 하나 이럴 때 이제 나올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해볼까? 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빼앗긴데도 보문으로인가였나 참여록이었나 배우는데 자아의 분열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화해 뭐 이런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분열, 자아분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정신병이에요? 뭐 어떻게 알고 자아분열이 뭐예요? 자, 이거를 문학은요 용어 싸움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과 다른 의미로 쓰이면 그거를 개념어라고 해요. 물론 개념어에 일상에서 쓰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개념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틀려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과 다르게 쓰이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학생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생뚱맞은 답을 고르게 돼요. 수학이 기호로 가는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똑같아요. 문학도 약속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문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전 세계적인 거잖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로 쓰셔야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실에서 문학 감상할 때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교실에서 하는 문학은 그냥 그 감상이 맞아요. 근데 수능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왜 했냐면 고1 때 자아분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 이상의 시 같은 거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병자인가? 이상은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오감도 밀고 정신병자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화해라는 말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시 속에 싸우는 내용이 안 나와. 근데 생뚱하게 갑자기 화해하는데 싸우는 것도 없는데 왜 무슨 화해지?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그걸 설명을 안 해준다. 한 고2쯤 돼가지고 공부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막 계속 수많은 작품을 하다 보니 이게 화해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시에서 말하는 갈등은 자 참고해요. 좀 이건 지금
지금 수준에서 하기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 그러나 첫 단추를 잘 깨야 돼. 첫 단추 잘 깨야 돼. 참고 시에서 말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 요거 겨울방학 때도 해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딱 질문하면 요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정리하세요. 결핍 뭐야? 없다.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과 현재의 모습이 꽤 차이가 벌어져 있어. 그걸 괴리라고 해요. 그거를 갈등이라고 해요. 그거를 분열이라고도 해요. 내면으로 할 때는 그게 분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가 있다고 해봐요. 자, 이상적 자아가 있어. 현실적 자아가 있고, 말이 좀 자아라는 말을 써서 어렵게 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현실적 자아라는 건 현실의 그냥 내 모습이야. 자, 일제식민지인데 현실에서 나는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일제에 그냥 협조하고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건 나를 희생해가지고 일제에 저항하고 이런 모습이 이상인 거야. 근데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 그럼 이게 다르죠 지금. 이럴 때 자아가 괴리되었다,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에요. 이게 분열인 거예요. 분열. 그러니까 자아분열이라고 하는 건 자아가 없다 또는 뭐 자아를 잃었다, 정신병이다 이런 게 아니고 추구하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다르면 그게 괴리야. 분열이야. 그리고 그거를 갈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만 갈등이 아니야. 소설하고 달라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상적 자아의 모습에 좀 더 가까워졌어.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화해라고 하는 거야. 자, 결핍된 게 충족되거나 떨어져 있던 게 좀 가까워진다고 할까? 괴리가 좀 없어진다? 해소된다고 할까? 괴리가 해소되거나. 충족 해소가 반대로 좀 헷갈리려나? 결핍이 충족되거나 괴리된 것이 가까워지고 해소되거나. 그럼 요거를 뭐라고 그래?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해소? 뭐 해소라는 말 써도 되고. 싸운 적이 없는데 무슨 화해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바와 현실의 모습이 다르면 화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갈등과 화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시가 이게 주제구나 알게 되는데 이 용어를 모르면 한참 고생해요.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로 아시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 중에 공무도화가는 이별과 사별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으니까 여기서는 사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요게 이제 내신에도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뭐냐면 물이 총 3번이 나와요. 물이 3번이 나와요. 요 물의 상징적 의미. 물의 의미 내지는 그 물과 관련해서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글씨 알아볼 만해요? 내가 지금 뉘어놓고 쓰는 게 아니고 고개가 아파가지고 세워놓고 하느라고 이렇게 써서 글씨가 좀 삐뚤삐뚤이다. 자, 가볼게요. 뭐 좀 조심하라고요?
물의 상징적인 의미와 화자의 정서 변화. 이거 노래로도 부르는 게 있던데. 공무도 하고 노래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자, 물을 건너면 님이 어떻게 돼요? 한번 읽고 갈게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니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그애는 결국 이런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물을 건너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너지 말라고 하는 건 님을 살리려고 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은 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님이 결국 건넜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별하게 된 거지. 그리고 결국은 죽었대요. 사랑, 이별, 죽음이에요. 염려하는 마음이 님이 죽게 되면서 탄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년 첫 번째 줄은 사랑과 걱정이라고 하면 마지막 줄은 탄식. 체념 그랬는데 체념도 좋고요. 탄식이에요. 탄식. 체념도 되죠?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마음에 쌓여서 없어지지 않고 응어리지면 그게 한이에요. 근데 한이 생기기 전에 죽어버린다 같이. 응? 자, 사랑, 이별, 죽음. 그러면 질문이에요. 화자의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 어디일까? 이거 착각하기 쉽다. 질문한 거예요. 화자의 정서가 최고조에 이른 부분 어디일까요? 엎질 보면 세 번째일 것 같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지? 근데 여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상황이에요. 상황. 이별의 상황이죠? 정서가 아니에요. 상황인 거예요. 정서가 표출된 거는 마지막 줄밖에 없어요. 그럼 정서가 최고조에 이른 부분이 어디예요? 마지막 줄밖에 없지. 속기 쉽죠? 자, 세 번째 줄까지는 상황, 마지막은 정서의 표출. 그래서 정서 최고조예요. 정서 집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밑에 용어 잠깐 볼게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어디가 직설적 표출이에요? 자, 나중에 직설적, 직접적 표현, 간접적 표현 용어 좀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표현과 의도가 동일하면 직설적 표현이에요. 가시님을 어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탄식이에요. 여기가 직설적 표출이에요. 그 다음에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사랑, 이별, 죽음 그랬죠. 자, 고대가요 칼레케강 볼까요? 요거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을 노래하고 있다 그랬는데 뭐 이걸 식민사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쪽발이가 심어놓은 사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별 노래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아직 민족 이런 식민사관이 아직 극복이 덜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아까 한이 뭐라고 그랬죠? 응어리진 게 풀어지지 않고 쌓이면 한인 거예요. 자, 그 이별의 정서, 한의 정서가 정읍사, 송인, 가시리, 서경북, 진달래꽃에 계승돼서 나중에 나중에 학교에서 가시를 배우거나 진달래꽃을 배우거나 둘 중 하나는 꼭 배울 거예요.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를 묶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체념하는지, 기원하는지, 원망하는지. 응? 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나중에 나온다.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애상적은 무슨 뜻일까요? 애는 슬플 애자, 상은 아플 상자. 그래서 아픔을 느낄 정도로 슬프다. 아픔을
느낄 만큼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애상적, 감상적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품을 감상하다 그 감상 아니에요. 상이 앞을 상자예요. 주제, 님을 잃은 슬픔, 사별의 슬픔. 아까 다른 말로 뭘 바탕으로 한다?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한다. 시적 3, 화자에 말려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죽은 님에 대한 애절한 슬픔. 됐죠? 정서와 태도, 물을 건너려다 죽은 님에 대한 화자의 탄식과 뭐의 정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니까 체념의 정서. 아 근데 애절하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응? 그래 뭐 절은 뭐 끈탕 이런 뜻이고요. 자 한자가 또 다른 게 있었던가? 자 1번 볼까요? 밑에 내용 확인 OX 문제 볼까요? 1구의 물은 화자의 사랑을 상징적 이미지로 드러낸 시이다. 사랑, 이별, 죽음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맞는 걸 볼 수 있죠. 화자는 2번 화자는 자신의 애원을 무시하고 물에 원망하고 있다. 맞아요? 아씨 새끼 내 말 무시해 잘 죽었다 이 새끼야. 아니면 뭐 새끼야 뭐 그런 거 아니죠. X예요. 자 밑에 문제 풀고 갈게. 과제를 내줄까요? 딸 한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와? 지금 풀까요? 4번?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의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기, 체념. 됐죠? 공부 다 끝낼게요 그러면.